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56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하루 사이 13,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급증해 재택 치료자는 16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60세 미만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돼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확진자와 함께 살고 있어도 접종 가족은 격리가 면제되고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투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3월 9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이 연장될 경우 개표 시간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재 위기를 넘기려면 리더 역량이 관건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대위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까지 짧지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잠시 뒤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국민 통합 의지를 강조합니다. 윤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대장동 의혹 재수사를 포함한 적폐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수급이 불안할 경우 정부 보유 비축유 방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로 단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2,000명 넘게 급증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567명입니다. 4만 명대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전날보다 무려 12,0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에 2.4배, 2주 전보다 3.8배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서서히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5명으로 전날보다 17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21명이 늘어나 모두 6,943명이 됐습니다.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17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6만 8,020명으로 하루 만에 8,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 18만 3천 명의 92% 수준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고 병상이 꾸준히 확충되면서 병상 가동률은 20%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확진자와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되는 등 관리 기준도 바뀌는 거죠? 네, 오늘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두 7일로 단축됩니다. 기존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모두 7일로 통일된 겁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살아도 백신 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미완료자만 격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일반 관리군 확진자들이 관리에서 벗어나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이 계속 준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우선 20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이 오늘 처음 공급됩니다. 류 총괄조정관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보관과 유통이 편리한 점을 고려해 입원 환자나 거동 불편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매섭습니다. 부산과 대구, 전북 등 10개 광역시도에서 4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상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전북도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진료 시작 전부터 늘어선 긴 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북 지역 신규 환자는 1,562명으로 집계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276명, 분산 149명, 남원 95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9%에 그쳐 확산세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전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상황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부산 지역 1일 확진자는 3,034명을 기록해 전날 대비 1,000명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 1일 확진자도 2,415명으로 전날보다 6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총 10개 광역시도에서 4자릿수 확진자가 나와 비수도권 확진자가 2,2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확진자 급증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해달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집단 감염이 번진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수용자가 이틀 연속 40여 명씩 확진됐습니다. 감염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함께 생활하는 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4차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동부구치소에서의 감염 규모가 300명을 넘었다고요. 네, 이곳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확진자 숫자는 모두 31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숫자가 300명대를 넘어선 건 지난달 25일 수용자 가운데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보름 만입니다. 어제와 그제는 40명 정도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흘 전에는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갈수록 감염 규모가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나온 수용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밀접 접촉자는 따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용자를 신축 대구 교도소 등으로 옮겨서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에 들어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해에도 집단 감염이 번져서 1,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곳입니다. 아파트 형태로 지어져서 밀집도가 높고 수용자들이 실내 위주로 생활해 감염이 빨리 번진 바 있습니다. 이번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용자도 있는 만큼 감염 확산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천교도소에서도 어제 확진자 10명이 늘어나면서 누적 감염은 80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요양병원 등 고령층 집단생활시설에서도 감염이 속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요양시설에서 나온 집단 감염 건수는 66건으로 모두 2,4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에 나왔었던 확진자 숫자는 7곳에서 모두 12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환자와 시설 직원 간 접촉이 불가피하고 여럿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감염이 쉽게 번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작업치료사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금천구 요양병원에선 지금까지 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직원들이 어르신 식사나 옷 입기를 도우면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에선 누적 확진자가 10명까지 늘어났고 경기도 군포와 용인에 있는 요양원에선 각각 21명과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차 접종을 비교적 빨리 마친 요양시설에서 확진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4차 접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면역도 조사와 4차 접종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금까지 39만 명에게 모두 2조 원이 정산 없이 선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같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지급 신청은 오늘 밤 12시 마감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조여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각 8일 화이자가 내놓은 올해 실적 전망을 통해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연간 매출이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여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슬로비드는 시장 전망치와 비슷한 규모인 올해 2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회사 측은 추정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정석 시행관리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김동호,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2월 9일 수요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의 지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 기준 285명,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20에서 30명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중입니다. 2월 9일 기준 21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료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536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8.5%가 사용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80%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도 각각 48.7%, 46.1%로 절반 이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역학조사와 격리,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등 방역과 의료 대응의 모든 분야에서 차근차근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전파 속도가 델타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높지만 굉장히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는 반면에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22,703명을 델타 확진자 28,004명과 연령을 표준화하여 비교한 결과 치명률은 델타 0.7%, 오미크론 0.21%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델타에 비해 3분의 1 이하의 치명률이면서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입니다. 연령과 접종력에 따른 치명률 편차도 큽니다. 60세 이상에서 사망의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이하의 대다수는 경증 또는 무증상입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16%를 점유하고 있지만 지난 8주간 사망의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는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특성, 그리고 사망 피해가 60세 이상과 미접종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대응 체계의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확진자를 다 조기에 찾고 추적하고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는 기존의 체계는 자원의 한계상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사회 경제적 비용도 지나치게 소모됩니다. 또한 의학적인 필요성도 이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체계의 목표는 첫째,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여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예방하고 셋째, 사회 경제적인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추어 대응체계 전반을 하나씩 전환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와 가족 등 확실한 접촉자 중심으로 효율화시키고 격리 기간과 대상도 줄였습니다. 보건소 등 방역 역량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회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진단검사는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과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접촉자를 우선적으로 발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치료 체계도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상을 계속 확충하여 5에서 10%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 치료와 중환자 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도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를 빨리 처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동네 병원 등 통상적인 우리 의료체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등 기존의 공공체계와 대형 병원들 이외에 동네 병원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점점 더 많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월 3일부터 시작한 진단검사 체계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 2,106개소가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는 재택치료 중 위험도가 낮은 일반 관리군을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는 체계도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지자체와 전화처방 상담에 참여하는 일선 동네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또한 이러한 동네 병원에 대해서 전화처방 상담 안내문도 함께 배포됩니다. 동네 병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화처방과 상담과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하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들이 전화상담과 처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께 협조하기로 협의하였고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처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대한약사회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담당 약국에서 가족 대리인 또는 배송 등으로 처방 의약품을 전달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방역과 치료체계 과정에서는 의료계와 동네 병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님이 함께 참석하여 오미크론 진료에 대한 동네 병원의 역할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 국민들께서도 종종과는 조금 다른 치료 체계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최초 환자 분류를 통해 중등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5에서 10% 환자분들은 전담 입원 병상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외 90% 정도에 해당하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재택치료에 배정됩니다. 재택치료 중에서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며 의료적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들을 제외한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7일간 재택 격리를 하면서 이상이 있는 경우 상담과 처방을 받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주변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이나 평소 다니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전화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 상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별도로 취합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게 되기에 이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해서도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미접종자는 현재 12세 이상의 6.2%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60.8%, 사망자의 6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30만 명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에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와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 대응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3차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경우 지금과 같이 대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많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을 피하시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의료계 오미크론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등 지표는 안정적이라면서 대응 체계의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의료체계 과부하와 사회적 기능 저하를 막는 데 더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소형 주택을 매수한 뒤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증빙 서류로 수억 원대 담보대출을 받아낸 40대 갭 투자꾼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담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문서 발급 체계에 허점을 노린 건데 검찰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 42살 A씨는 5억 원의 빚을 안고 서울 송파구 신축 빌라 2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했습니다. 2달 뒤엔 서울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가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애초 전세를 끼고 산 집인 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들이 버젓이 살고 있었지만 대부업체엔 1순위 근저당권을 약속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했던 건 관공서에서 해당 주택엔 세입자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컴퓨터 등으로 서류를 위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A씨는 등록된 주소와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세입자가 없다고 나오는 발급 체계에 허점을 노렸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에 있는 빌라를 갖고도 사기 담보대출 3억 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빌라 빈방과 호실 명패만 바꿔 속였습니다. A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자들을 속여 47억 원어치 담보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사기범에게서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갭 투자꾼 사이에선 이미 공연히 악용되는 수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관할 검찰청은 이번 사례를 부동산 신종 대출 사기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이렇게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 검찰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갭 투자를 통한 담보대출 사기로 8억 원 가까이 챙긴 A씨의 범행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등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발급 과정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버젓이 거주하고 있어도 빈집인 것처럼 기재되는 겁니다. 저와 후배 기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살고 있는 집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떼봤습니다.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집원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내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A씨도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렸습니다. 세입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503호나 601호를 제503호 또는 제601호로 발급 신청을 한 뒤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멀쩡히 발급받아 대부업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잘못되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종 사기 수법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허술한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때도 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동사무소 때 오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등록받아갖고 확인을 한답니다. 검찰은 일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건의를 받은 대검찰청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큰 문제점은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치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라는 식으로 수정하여 서민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검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해야 할 경우 다른 여러 공문서와 꼼꼼히 대조하거나 직접 방문해 세입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YTN은 지난해 12월 탐사 보도를 통해서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고도 실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수천 명이 나서서 3D 프린터와 암의 연관성부터 인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3D 프린팅 수업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교사들. 3명은 발병률 0.01%의 희귀암에 걸렸고 4명은 급성암과 자율신경계 이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근데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실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육종암에 걸린 교사 3명 측은 지난해 1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정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3명 중 2명이 같은 학교에서 3D 프린터를 다뤘던 만큼 3D 프린터와 암의 연관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깜깜무소식. 결국 유족과 시민단체, 교원단체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를 찾아가 재해 인정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해 인정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재해 보상의 처리 기관으로서 전국에 있는 교사님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5,200여 명의 재해 인정 촉구 탄원서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심층적으로 다룬 YTN 보도 이후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탄원 서명에 함께한 5,275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 당장 3D 프린터 교사 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탄원서를 받아든 인사혁신처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물은 YTN 취재진의 질문에 3D 프린터와 암의 상관관계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급히 여러 대책을 내놨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도 여전히 미온적인 분위기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가 이어지자 방안을 고심하고는 있지만 구체화한 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오는 건 지금 조금 없긴 합니다만 이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지금 개발하는 걸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상,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늦어질수록 3D 프린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처음 참석한 선대위 회의에서 유능한 리더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며 국민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가려면 집권 세력 리더의 역량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능한 4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첫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대선까지의 기간은 짧지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약을 발표하고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 행사에 참석한 뒤 주한 러시아 대사를 예방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는데 언제나 약자 중심에서 온 한국 천주교의 통합 정신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제주 일정에 동행했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윤 후보의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윤 후보는 일단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한 뒤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아침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관여가 아닌 시스템에 따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3지대 후보들 소식도 짚어주시죠.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잠시 뒤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 추모식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금 전 대한상공회의소에 참석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적으로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철수 후보와 연대 또는 단일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 안 후보는 일단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재확인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는 아침에 공개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서로 신뢰하면 10분 안이라도 단일화 결정이 끝날 수 있다면서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확진자 투표 방안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잖아요. 오늘 여야가 이 내용을 논의한다고요.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확진자가 투표 종료 뒤인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투표 시간 연장돼 공감을 이룬 만큼 큰 무리 없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확진자만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번 논의에 따라 대선 당일 개표 시간 역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별 무리 없이 합의를 이뤄낸다면 오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을 찾아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네, 예방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황님 말씀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국민적 타협 또는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럴 문제들을 또 지금 우리 교황님께서 하고 계시는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 이거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부모님 오늘 이양수 수석 대변인께서 확진되셨는데 이후에 후보님께서 또 검사 계획이라든지 일정 관련해서 좀 논의해 주실까요? 글쎄, 저는 많은 분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자주 자가 진단 키트를 하고 또 오늘도 또 아침에 했는데 아직은 별 문제 없습니다. 요새 하도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은 말씀입니다. 김승민 기자님.
그 54조 원대 추경안이 오늘 그 예결위 소위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네. 일단 후보님 구상을 상세하게 내주신데 어떻게 내용 보셨는지 하고요.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껏 검토하겠다고 해서 좀 증액 가능성도 연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저는 그 54조 원 지금 정부에서 넘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정부에서 14조 원이 넘어왔는데 네. 상임위에서 40조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54조 원 규모로 지금 예결위로 들어갑니다. 네. 저는 뭐 늘 강조한 것이 우리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이 돼야 된다 하는 점하고, 그래서 지수화 등급화를 해서 균형 있게 피해 비례해서 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 지원, 또 임대료 지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그냥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한 50조 정도의 그 재정 자금을 마련하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균형 있게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임대료 또 대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서 이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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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그게 뭐 서로 간에 그 어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늘 생각이 이겁니다. 뭐 적폐든 뭐든 그거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어떤 범죄나 그 불법을 저지르고 그게 그 수사당국의 사법당국에 의해서 수사가 될 때까지는 그 적발돼서 수사가 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지나면서 시차가 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최근에 인터뷰 때도 그건 뭐 늘 똑같은 말을 제가 해온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남이 한 거는 내가 한 거는 정당한 뭐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관련해서 네. 청와대에서도 방금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각종 현안 관련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비례해서 보상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의 일은 새 정부에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도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28일 만인 어제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됐습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이 모두 종료되면서 이제 남은 건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작업입니다. 그 외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마지막 실종자
또 이렇게 수습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오래 걸린 이유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데요. 네. 지난달 그 11일 그 사고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29일째인 그 바로 어제 그 건물 26층 2호 세대 안방 바닥에서 마지막 그 매몰자가 수습이 됨에 따라서 이 소방 당국이 매몰자 수색 구조와 관련돼서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그 발견이 된 이번에 마지막 매몰자 같은 경우는 발견은 좀 빨리 됐어요.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빨리 됐는데 실제로 이 구조 수습이 가장 늦어진 이유가 이분이 있는 데가 바로 2m 두께에 있어서의 그 콘크리트 상판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전사고를 우려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사실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발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조 인력이 총 5,900명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고 원인 그리고 책임자를 좀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수사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붕괴 원인이라든가 이 책임자 수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요. 이제 오늘 그 오후 3시부터 붕괴 현장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 있는 관련자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합동 감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정컨대 이 신축 공정이라든가 이 건물 붕괴의 경우에 이 지금 이제 16개 층이 무너진 그 원인 그리고 이제 최초 붕괴 지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어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가 여부가 가장 그 중점적이고 핵심적이 되겠는데요. 추정하는 이제 붕괴 요인으로서는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최상층 아래 그 배관 그 설비층 내에 있어서의 무단으로 시공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거로서 이제 어떤 하중이 이제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지대, 동발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그 조기에 철거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부실 시공 문제라든지 관리 감독 부실,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 여부, 또 건축 관련 법령을 갖다가 위반했는가 그 여부를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교수님 여기에 덧붙여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그 굳어진 다음에 시공을 했는지 이 여부도 좀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온도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 양생이라고 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이 그 시공 기간을 갖다가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는 그 과정에서 저런 그 참사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피해자를 제외하고 5명의 장례 절차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 유족들이 그 사측의 충분한 사과 그리고 보상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아무래도 파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피해자 가족 협의회 측에서는 합동 그 분향소 운영 설치는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별도로 이제 장례 추진 논의와 연관돼 가지고는 따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현대 산업개발에 있어서의 사죄라든가 또는 책임 규명 이런 것과는 사실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따로 이제 지금 장례 절차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광주시 측에서도 서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피해 복구라든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옆에서 이제 조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제 현대그룹 차원에 있어서의 피해 복구라든가 충분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례 절차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추가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별개로 지금 그 해당 무너진 건물의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지금은 그 문제는 이번 참사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조명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개인들은
저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저 상태에서 대강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그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 건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하게 된다면 그럼 입주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산상 또는 정신적인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전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네. 같고요. 일단 이제 이 문제가 좀 뭔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입주를 예정하고 있던 그 주민들 문제. 네. 이분들의 문제도 앞으로 커다란 그 어떤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그 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실종자분들이 모두 수습이 된 상태에서 장례 문제 그리고 실종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뭐 향후 절차 등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또 이렇게 입주가 예정되셨던 분들에 대한 논의도 지금 병행해서 좀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성남 판교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8일 그 경기도 성남 그 수정구 판교 쪽에서 제이테크노밸리의 그 건물 그 신축 그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인부 2명이 12층에서 5층으로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을 갖다가 내리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또는 그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와 연관돼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한 그런 그 사항이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지난 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29일 날 그 발생됐던 그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 삼표 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에 이어서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의 그 두 번째 사례로 지금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공사 금액이 50억 그리고 상시 뭐 근로자 50인 이상이니까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적용이 좀 힘들지만 지금 이 사고는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공식적으로 뭐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얘기들 같은 경우는 불법 다단계 하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 공기를 갖다가 얼만큼 단축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건축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하층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경우도 다 하층을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한 공사기간의 단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 그 근로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적정한 공사기간이 어떤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주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지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감리 등 뭐 안전 관리 문제가 비단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불법 하도급이라는 게 계속 하도급을 건너다 보면 공사비가 결국은 최종 단계에서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공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이런 나쁜 관행들, 폐습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신 건데요. 네. 하도급을 갖다가 계속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그 공기 단축이라는 거,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장 적절한 그 공기에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담보가 돼야 될 것이 안전이죠. 근데 이제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단축이라든가 하도급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문제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그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2022년이 된 이 시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뭐
대책이 왜 강구되지 않을까? 네. 뭔가 이제 이번에 뭐 그 관련 처벌법이라든가 이것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뭔가 계기가 돼서 좀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좀 발생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방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제대로 된 법 적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이번에 개물림 사고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피해자가 80대 할머니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10일 그 강원도 춘천에서 오후 3시경에요. 그 춘천시 우두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80대 그 노인이 이제 그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인근에 있는 그 개를 키우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3마리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는 이 80대에 있는 이 여성을 갑자기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 한 2분 정도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2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하기도 싫게 긴 시간이죠. 결국은 이제 차가 한 대 이 골목길에 들어오는 그 바람에 개들이 무는 것을 중지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바로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은 거기에서 제대로 되지가 않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피해가 뼈가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부 이식 수술이라든가 봉합 수술 같은 것을 했는데 여기에 치료비만 1,0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현재 뭐 개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그런 그 인구들도 많거든요. 네. 뭔가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견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견주는 당연히 이제 과실치상 혐의로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개에 대해서 왜 그럼 입마개를 안 했었느냐라고 했는데 그 입마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견종이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개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저기 보는 것과 같이 저 개들이 땅을 파고 저기를 탈출해 나와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이 견주 같은 경우는 과실치상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해서 또 추가로 제가 좀 새로 나온 내용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 반려견들 특히 뭐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 공동주택에 산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산책을 했을 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반려견들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라도 그 반려견이 다른 분들을 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그 5년 동안에 이 개물림 사고가 약 한 2,000건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에 5명 내지 6명이 개한테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집 개는 안 문다라고 하는데 그건 주인을 안 무는 것이고 개들은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죽지 않는 개 빼고는 다 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개를 다리고 산책을 하실 때 개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아직도 보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계도 기간이 좀 더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어떤 법적인 제재 또는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글쎄요,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견주, 그러니까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돼야 되고 보호자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영상 6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6도, 청주 8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겠지만 휴일에는 남부와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